이런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 시나리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2023년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거의 고점 가느냐 이때부터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우리 네. 이거 뭐야? 통하는 게 있는 건지 이게 옷이 자켓이 색상이 실제로는 좀 많이 다른데 화면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오늘 저 주식시장도 빠졌는데 이거 우리까지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미국 시장은 이게 파란 게 상승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보죠. 네. 자, 일단 참 시장이 답답해요. 한국 시장이 답답해요. 참 오늘 오를만한데 또 안 오르고.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지금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팔아도 주식시장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에 워낙 비관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개인 투자 자금이 계속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 규모를 보시면 뭐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1조씩 막 계속 사던 모습에서 최근에는 규모가 좀 줄고 있죠. 예, 그래서 국내가 지금 자금의 여유가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신가 봐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물론 저는 이제 한국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고 한국에 대한 어떤 뭐 초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주말 뭐 상당히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느 정도의 이런 센티먼트, 그러니까 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들 쭉 보니까 굉장히 비관론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참 상당히 많이 불안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뭐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러한 심리 바탕에는 최근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게 큰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 좀 금요일 날 그렇게 좀 빠졌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미국 증시 동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요.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단 단위로 봤을 때 좀 제법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좀 크네요.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하면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2, 4분기 초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2, 4분기 거의 뭐 초반 중반부터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이제 차익 실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랬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소형주가 지금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결국 경기 사이클에 대한 어떤 좀 걱정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사실 뭐 그런 경기 사이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중소형주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중소형주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미국은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못 오릅니다. 오히려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렸냐, 뭐 흔들렸다라는 게 정말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들이 좀 올라오던데 그러냐 했을 때는 그렇진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연초 대비해서 지난주 말까지입니다. 11.94% 올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1%더 빠졌죠.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 차트는 2.5%지만 그러면 한 3.5% 4% 정도 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어저께 어제 또 반등이 1.5%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겨우 3%
예, 3% 정도 하락한 경우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에서의 조정으로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세 상승장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이 오면 뭐 작게는 5%, 많게는 뭐 20%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튼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S&P 500은 더 좋죠. 예, S&P 500은 보시면 아까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올랐고 연초 대비해서 15%,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5% 빠졌는데 여기에 이제 월요일 날 한 2% 정도 빠졌었고 다시 또 1.5% 올랐으니까 예, 2% 정도밖에 안 빠진 거죠, 뭐 거의. 그래서 S&P도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한국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지수, 속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12.5% 올랐는데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경기 순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변동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6, 7%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전체 코스피의 거의 30%가 넘고 거의 뭐 40% 정도 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 지수를 또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지수들을 놓고 보면 이런 델타 변이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 시나리오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지난주 네. 또 급등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 시장 크게 뭐 그 이유로 조정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일단 그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행주를 포함한 콘택트주 이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주식에 대한 차트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월요일 날 컨택트 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또다시 화요일 날 반등을 또 했어요. 그래서 자, 우선 뭐 델타 변이 부분만 우선 먼저 보죠.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왜 생기느냐? 당연하죠. 다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계획했던 저녁 식사들 다 캔슬. 네, 그죠? 지금 서울이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로 안 된다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를 주말마다 나갔는데 이제 벌써 2주째 또 집에서 교회를 뭐 그런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가 GDP의 60% 이상 차지하니까 당연히 지금 이쪽이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면서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그 보통 이 전염병이 생기면 좀 장기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웨이브까지도 오기도 했었죠. 특히 가장 셌던 게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고요. 지금도 그런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백신을 맞아야지 어떤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변이가 나올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치사율이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사율은 떨어지는 거니까. 예. 뭐 심지어는 그 유명한 빌 에크먼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염이 되는 게 백신을 맞는 효과랑 똑같다. 아예 그냥 걸려서. 네. 그래서 어떤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람다 변이는 뭐 좀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예, 독감보다 낮고 감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 미국의 어떤 이 경기의 액티비티, 경제 활동
그리고 또 영국의 경제 활동 뭐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물론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출이고 글로벌 경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조정이 오랜 기간 이어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뭐 한 달 뒤에 계속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가이던스를 줄 때는 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적이 좋은데 계속 빠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오는 실적, 2, 4분기 실적이 계속 좋다면 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는데 그게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 보면 정답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정말 너무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과연 커버할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말로는 뭐 괜찮아. 이건 뭐 일시적이야라고 하면서 또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죠. 네. 자, 이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의 강도로 따지자면 델타 변이는 뭐 1이라면 이 물가 부분은 거의 7 정도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것은 확실히 이번 사이클이 과거에 그 2013년부터 쭉 해서 이제 2020년 이 터지기 전까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의 어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 저인플레이션 시대보다는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졌어요. 특히 2019년 하반기, 2020년 초보 이때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숫자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그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 평균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1.8%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은 물론 숫자는 정말 높게 나왔어요. 5.4%. 그렇지만 또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4.5%나 나왔지만 제가 느끼는 이 인플레이션 숫자는 장기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과거의 1.8%보다는 훨씬 높은 즉 한 2.5% 정도 수준. 정말 좀 세게 보면 한 3%까지 정도의 인플레이션 숫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과거 사이클 때 금융위기가 땅 터지고 그리고 몇 년이 걸쳐서 이제 부양책을 막 쓰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 2009년부터 엄청난 부양책을 썼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얘기했던 게 2013년, 네. 금리 올린 게 2015년. 그러면 거의 6년의 기간이 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했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을 썼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타임이 거기서 6년이라 그러면 2026년이야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좀 더 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 2023년 말에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 즉 이번에는 전에처럼 6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3, 4년 걸리고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나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미국 증시를 보시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시점부터가 조정의 시작이 아니라 물론 중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조정,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좀 조정 이런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 오긴 했지만 그게 대세 하락장의 시작은 아니었고 언제 대세 하락장이 나온 거냐면 코로나19 터지기 그때 시기부터 35%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금리를 2023년 하반기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거의 고점 가느냐 이때부터가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그러면 저는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언제부터일지. 지난번 사이클은 자그마치 11년 걸렸는데 이번 사이클은 11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한 6년, 7년 정도의 사이클이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 2020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플러스 6년 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이따가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약간 걱정을 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걱정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2.5% 정도 인플레이션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인플레이션 뭐 그 우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뭐 그런 이유들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네. 그 외에 또 이제 변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자꾸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 미국의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 근원을 또 따져보면은 거기에는 미중 갈등이 포함이 되잖아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건값이 상승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출에서 전이가 되면서 미국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리쇼어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젠가요? 그제 그 유럽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저는 그게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때 옐런 장관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미중 문제와 관련해서 뭐 대만에서 어떤 뭔가 무력 충돌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었고요. 독일의 PPI가 39년의 최고치. 예, 어쨌든 물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정 부분 해징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한답시고 죄송합니다.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거나 뭐 정유주를 사거나 산업재주를 사거나 이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거. 부동산은 maybe. 네. 근데 뭐 부동산도 사실 정말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의 어떤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주를 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주를 사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해징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주를 사야 돼요. 왜? 이쪽은 지금 공급망 차질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차트 볼게요. 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인데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4.5%의 근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뭐 과거에 코로나19 이전 그 아주 전 이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근원이 3%. 그다음에 또 산업재 버블 터졌을 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3% 위로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이번 지금 4.5%입니다. 그럼 이건 거의 그때 고점의 1.5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트랜지토리라고 얘기해요. 왜 트랜지토리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숫자를 보시면 이게 노란색 이게 반도체에 시작된 반도체로 시작돼서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나타난 아주 큰 이 그 라이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안 되고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중고차를 사고 그리고 옛날에 원료인 석유 관련된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내연기관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급망 차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거죠. 여기 숫자로 보면 뭐 거의 2.3%, 4.5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중고차, 전기차, 그다음에 옛날 가솔린 내연기관차 등등으로 이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았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것만 스무스 아웃되면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찾겠죠. 왜? 재밌는 차트를 봤는데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똑같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여러 강의를 다니는데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를 사면 너 뭐 살 거니? 좀 얘기해 줘봐. 하면 다 얘기하는 게 나는 전기차 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전기차는 전력을 쓰기 때문에 전기차를 쓰시는 분과 가솔린 차를 쓰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거리를 주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를 하면 거의 30%도 안 돼요. 전기차가.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죠. 게다가 이게 공유 차량으로 가버리면 또 인플레이션 낮추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낮춰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의 어떤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넘어가면서 항공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 숙박 관련된 등등 이런 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자,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파란색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보시면 2%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 연준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또 다른 물가 상승률 구성도 보시면 지난달에 전달 대비해서 1.9%포인트나 올랐는데 이 중에서 중고차가 10.5%니까 말 다 했죠. 여기서 보시면 다 자동차예요. 그다음 석유 관련된 리오폰이 항공권, 신차 가격, 운송 서비스,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물가가 높기는 높아요. 전에보다 확실히 높다는 걸 인정을 할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공급망 차질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근데 그게 일시적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높은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요가 많다는 네, 그렇죠. 그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이거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그 요소들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은 결국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